오늘 학습할 내용은 프로젝트 범위 관리입니다. 영어로는 프로젝트 스코프 매니지먼트라고 얘기를 하죠. 자, 스코프 매니지먼트 부분은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은 상세한 부분은 설명드리기가 어렵겠고요. 중요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면은요, 맨 처음에 범위관리 개요가 나와 있고요. 나머지 1번부터 6번까지가 각각의 프로세스들이죠. 그런데 모든 그 지식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의 목차를 보면은요, 공통점들이 있는데요.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분들은 금방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은 지식 분야의 첫 번째 프로세스는 각종 관리 계획입니다. 여기서는 범위 관리 계획이죠. 그러니까 일정 관리에 가면은 일정 관리 계획이 있고요. 원가 관리 가면 원가 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플랜이라고 얘기하는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통합된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에는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기준선이 들어갑니다. 즉, 기준선은 성과를 측정하기엔 기준이 되는 기준 계획이죠. 그래서 범위 계획, 일정 기준선, 범위 기준선, 일정 기준선, 원가 기준선, 이렇게 세 가지 그 부분들이 그 기준선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크게 보면 기준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관리 계획입니다. 관리 계획.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관리 계획, 범위 관리 계획, 원가 관리 계획, 품질 관리 계획, 의사소통 관리 계획, 이런 여러 가지 관리 계획, 땡땡 관리 계획들이 있죠. 그래서 지식 분야별로 모두 이렇게 관리 계획들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제 기타 보조 계획들이죠. 그래서 형상 관리 계획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관리 계획들이 이제 보조 계획으로 있는데, 이게 바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플랜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것도 PMP네요. 예, 프로젝트 관리 계획, 통합된 프로젝트 관리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범위는 뭐 WBS와 같은 게 이제 기준선이 되겠고, 일정은 확정된 스케줄, 원가는 확정된 원가 예산 편성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관리 계획은 뭐냐? 관리 계획은 관리하는 방법, 기준, 절차,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관리 계획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2번부터 6번까지에 해당되는 이 내용들은 실제 범위를 관리하는 프로세스예요. 범위를 관리하는 프로세스인데요. 그거에 비해서 범위 관리 계획은 범위를 관리하는 프로세스라기보다는 범위를 관리하는 방법을 계획하는 프로세스죠. 방법, 기준, 절차, 도구, 이런 것들을 계획하는 프로세스죠. 그래서 항상 모든 지식 분야의 앞부분에는 땡땡 관리 계획이 만들어지는 게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반복되는 상황이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명확하게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고 넘어가죠. 뭐 일정 계획이다. 그러면 일정을 관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면 일정을 관리하는 방법을 계획하는 일정 관리 계획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정을 관리하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스케줄을 만드는데 이것을 기간을 데이 단위로 할지 위크 단위로 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정하는 게 바로 관리 계획에서 정해 놓는 거죠, 사전에. 그래서 이 관리 계획이라는 것은 사실은 프로젝트마다 약간씩 다를 수가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비슷한 프로젝트를 반복적으로 하는 조직에서는 아예 조직 프로세스 자산으로 관리 방법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체계를 갖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그대로 그 방법과 절차대로 그냥 수행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죠. 다만 프로젝트를 새로 시작할 때 우리 프로젝트만의 특별한 특성이나 속성 때문에 이 관리 방법을 일부 수정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 일부 수정해서 우리 프로젝트를 위한 각종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구분하는 방법은
여기서 1번 범위관리계획 수립과 요구사항 수집, 그 다음에 범위정의 작업분류체계 작성, 여기까지는 뭡니까? 플래닝 프로세스 그룹이에요. 기획 프로세스 그룹이죠. 그리고 이제 범위 확인 및 범위 통제는 뭐예요?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 그룹에 속하는 거죠.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 그룹. 그래서 프로세스 그룹으로 따지면은 앞에 4개가 플래닝 프로세스 그룹, 즉 기획 프로세스 그룹이고 나머지가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 그룹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범위관리의 개요, 즉 범위관리가 뭔지 먼저 보겠습니다. 범위관리는 프로젝트를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작업을 빠짐없이 프로젝트에 포함시키는 과정을 수행하는 프로세스예요. 즉 해야 될 작업들이 하기로 한 일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기로 한 일이 다 포함됐다 그러면 하기로 한 일이 다 완료되었는지 판단하는 일도 범위관리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업무가 완성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완료 기준에 따라서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까지가 범위관리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또한 범위관리에서 주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을 명확하게 정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범위는 여기까지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수행할 프로젝트 범위고 요 부분들은 우리가 포함되지 않고 제외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포함되는 것이라는 것은 과연 뭐냐? 즉 하기로 한 일만 제대로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고객의 요구사항인지 아닌지 판단한다라는 거죠. 즉 프로젝트 업무 안쪽에 들어가는 거냐 업무 밖이냐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여기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각각에 대한 프로세스, 범위관리 프로세스를 보도록 하죠. 범위관리 계획 수립, 요구사항 수집, 범위정의, 작업분류체계 작성, 여기까지는 기획 프로세스 그룹에 속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범위 확인, 범위 통제는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 그룹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범위를 관리하는 방법을 먼저 계획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해야 될 일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인지 요구사항을 수집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요구사항을 토대로 해서 범위를 정의한다. 범위를 정의한다는 것은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이러이러한 프로젝트입니다. 제품에 대한 설명, 우리가 개발해야 될 건 이러이러한 제품입니다라는 개략적인 범위 중심의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서를 개발하는 일이 먼저 필요하겠고요. 그걸 토대로 뭘 하느냐? 구체적으로 해야 될 세부적인 그러한 인도물과 작업들을 아주 관리하기 좋게 아주 세분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죠. 경영층이 예를 들어서 요구사항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경영층이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 난 상황 파악을 원해. 상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 요구사항을 어떻게 하느냐? 범위에다가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하자면 그 소프트웨어 기능 안에다가 그 경영층이 수시로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소프트웨어 안에다가 기능을 넣는 거죠. 그래서 범위에다 넣으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하느냐? 작업을 하는 거죠. 업무죠, 업무. 그래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이러이러한 소프트웨어 안에 기능을 넣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갭 분석,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징도 하고 이러이러한 것들 코딩하고 개발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는 교육도 시켜야 된다. 이게 이런 프로젝트에 실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 범위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요구사항부터 분명하게 만들어져야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개략적인 요구사항 목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로 하다.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범위를 정의합니다. 그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우리 프로젝트는 이러한 프로젝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프로젝트는 이러이러한 제품을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한 페이지짜리 그 문서로 만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범위 정의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제품과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What?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런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짜고 이런 일들을 해야지 되겠다.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설계들이 필요하겠고 이렇게 해야 될 일을 빠짐없이 이렇게 나열하는 거. 그걸 우리는 작업 분류 체계 WBS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하나의 항목들, 이 하나하나의 항목들을 토대로 해갖고 뭘 합니까? 결국은 그 항목들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행하겠다라는 이런 스케줄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소요되는 원가도 계산을 하고, 그래서 전체 예산으로 편성하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일반적인 프로젝트에서의 플래닝의 과정입니다. 그 밖에 이제 이 WBS 작업 분류 체계가 만들어지면은 진행되면서 요 부분이 완료됐어 안 됐어, 요거는 완료됐는지 안 됐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것을, 즉 인도물에 공식적으로 억셉트하는 거죠. 오케이, 요것도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범위 확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는 과정에서 최초에 세웠던 이러한 내용에 이런 것들이 하나가 빠졌어. 그럼 추가시켜줘야 되겠죠. 그런 추가시키는 이유는 실수로 빠뜨릴 수도 있겠고, 프로젝트의 환경 변화나 고객의 요구사항 변경으로 추가 작업이 발생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것이 변경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변경을 관리하는 것, 그걸 우리는 범위 통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전반적인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 범위관리 프로세스에서 크게 보면 범위관리 계획 수립에서는 범위관리 계획서가 산출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구사항 수집에서는 요구사항 목록이 들어가 있는 요구사항 문서와 요구사항 추적 매트릭스가 산출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범위 정의에서는 범위 기술서, 굉장히 중요하죠. 예, 프로젝트 굉장히 중요한 문서죠.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제품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는 개략적인 문서죠. 그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실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는 게 바로 WBS 작성에서 하는 범위 기준선, 그러니까 확정된 WBS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WBS가 중심이 되는 거죠. 확정된 WBS가 이제 범위 기준선이 되는 거고요. 앞에서 만들었던 범위 기술서, 요것도 확정되면은 요것도 이제 범위 기준선이 될 수 있겠죠. 그 밖에는 WBS 딕셔너리, 요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이 완료되면은 주기적으로 우리는 확인 검사를 하죠. 확인 검사를 해서 완료되면 오케이, accept 하는 수용된 인도물이 되는 거죠. 중간중간에 확인하는 일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 계획 대비 실제 성과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 범위 통제에서는 통제라는 것 자체는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 계획대로 안 되면 시정 조치나 변경 요청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범위 통제에서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래서 계획 대비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 정보도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계획대로 잘 안 되니까 시정 조치를 포함한 변경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변경 부분도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범위 관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보면 범위의 의미가 두 가지로 봅니다. 제품에 대한 범위와 프로젝트 범위라고 하는데, 제품에 대한 범위는 제품, 그러니까 서비스 결과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프로덕트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물의 특성과 기능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완료 여부는 제품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하는데, 프로젝트 범위는 뭐냐면 이러한 특성과 제품을 가진, 기능을 가진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작업들을 범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 PC를 개발을 한다. 그럼 이 PC에는 나름대로 하드웨어 부분은 어떠한 기능과 성능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겠고, 소프트웨어는 어떠한 기능이나 OS가 들어가야 되겠다 등등 이러한
제품의 특성과 기능이 있다 그러면은, 자, 이러한 PC를 개발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설계도 해야 되겠고, 아니면은 뭐 테스트도 해야 되겠고, 테스트한 다음에 생산을 준비한 생산 준비도 해야 되겠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작업들이다. 이게 바로 프로젝트 범위죠. 그래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실제 프로젝트에서 계획하는 건 사실은 어느 부분이요? 프로젝트 범위를 계획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제품 범위는 몰라도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품 범위를 알아야지 실제 프로젝트에서 해야 될 일들을 나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가지는 프로젝트의 업무의 결과로 어떤 스펙과 일치하는 결과물을 잘 인도할 수 있게 통합해야지 된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이제 제품 범위를 반영해서 프로젝트에 대한 범위를 우리가 계획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밑에 있는 이제 범위 확인이라는 프로세스가 있었었죠. 이거는 뭐 하는 거냐? 인도물의 인수를 공식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범위는 항상 뭐와 연관되어 있느냐? 품질과 상당히 연관을 갖고 있어요. 품질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범위를 완료했다 안 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같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쓰여진 내용은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요, 우리가 통합관리에서 4.3에 보면은 프로젝트에 대한 작업을 지시, 관리한다 라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소위 말해서 실행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뭐냐면 어떤 딜리버러블, 즉 인도물이 나옵니다. 산출물이. 그럼 인도물은 어디로 가냐면 8.3에 해당되는 품질 관리 중에서 품질 통제라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질 통제는 계획대로 제대로 결과물이 만들어졌는지 검사하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품질 통제를 통해서 뭐냐면 우리는 이 인도물들을 검증하는 거죠. 그래서 검증된 인도물이 되는 거죠. 인도물. 그럼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 범위 관리에서 5.5에 보면 이제 범위 확인이라는 프로세스가 있죠. 확인. 이 범위 확인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게 되면 그게 바로 억셉트, 즉 수용된 인도물이 됩니다. 억셉트된 인도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4.7의 종료 프로세스로 가는 거예요. 종료할 때 결과물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완료됐는지를 확인하고 단계에 대한 종료나 프로젝트를 종료를 할 때 이러이런 수용된 인도물들이 다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지금 그려드린 이 내용은 굉장히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특히 그 품질 관리에서도 이런 언급이 있고요. 여기서 범위 관리, 특히 범위 확인이라는 프로세스에서 항상 나오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은 나중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프로세스별로 이제 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프로세스는 뭐냐? 범위 관리 계획 수립 프로세스입니다. 이 범위 관리 계획 수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위 관리 계획서를 만든 겁니다. 각종 땡땡 관리 계획서라고 그랬죠. 땡땡 관리 계획이라는 것은 범위 관리 계획, 일정 관리 계획, 원가 관리 계획, 각종 관리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범위를 정의하고 확인하고 통제하는 즉 방법. 그래서 방법이나 절차나 기준 이런 것들이 각종 관리 계획에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범위를 관리하는 방법을 계획해서 이 방법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범위 관리 계획서는 기본적으로 이 범위 관리 계획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우리가 착수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 헌장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보조 계획이라든지 또는 조직 프로세스 자산에 근거해서 이렇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프로젝트 헌장이나 보조 계획은 프로젝트의 특징이나 현상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관리할지에 대한 그 방법을 결정한다고 하면은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방법들은 이걸 이용해서 우리 프로젝트에 수정해서 쓰면 되겠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프로세스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범위 관리 계획서와 그 다음에
요구사항 관리계획서도 같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개의 관리계획서가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서 핵심은 범위관리계획서죠. 그걸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 헌장이나 또는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안에 포함되는 품질 관리 계획서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개발 방식,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프로세스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했죠. 데이터 흐름도예요. 프로세스 데이터 흐름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다른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이런 작업 순서가 아니죠. 작업 순서가 아니라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데이터들을 주고받는다. 즉 예를 들면은 범위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러한 정보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의미하고, 결과로서 이러한 정보들이 나오면은 그러한 데이터들은 다른 프로세스에 또 쓰인다. 이렇게 쓰인다라는 정보, 데이터의 흐름을 뜻한다라는 거죠. 작업 순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요거는 좀 더 자세한 그런 그 흐름도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씩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모든 그 지식 분야에서 보면은 대부분 첫 번째 프로세스를 차지하는 게 바로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범위관리도 첫 번째가 범위관리계획 수립이죠. 자, 프로젝트 범위관리계획 수립이라는 프로세스, 즉 관리계획 수립이라는 프로세스가 먼저 항상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할 경우 이제 범위관리에서 요구사항 수집이라든지 아니면은 범위 정의, 그 다음에 이제 WBS를 만드는 WBS 작성, 그 다음에 이제 범위 통제와 관련된 범위 확인이 먼저 들어가겠죠. 이 확인에다가 이제 통제를 하는 그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기획 프로세스 그룹은 바로 범위관리 계획 수립부터 WBS 작성까지가 바로 일반적인 이제 범위관리에서 필요로 한 프로세스들인데요. 그럼 나머지 프로세스들과 첫 번째 있는 범위관리 계획 수립 프로세스의 차이점은 뭐냐? 나머지 프로세스들에 해당되는 것들은 실제 범위를 관리하는 프로세스고요. 첫 번째 있는 범위관리 계획 수립은 범위를 관리하는 방법을 계획하는 프로세스죠. 그래서 실제 범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프로세스는 별도의 프로세스로서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기존의 조직에서 쓰고 있는 관리 방법을 우리 프로젝트 상황에 맞게 일부 수정해서 관리 계획으로 수립하는 경우, 즉 일부 수정해서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실 거는 뭐냐면, 각종 그 지식 분야들에 보면 첫 번째 프로세스가 이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관리 계획은 뭐냐면 실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방법을 먼저 계획한 다음에 그 나머지 이제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죠. 즉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어떻게 통제하고 확인할 것이냐에 대한 방법을 우선 먼저 수립한 다음에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여기 범위관리 계획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범위관리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뭐냐면은 요구사항이에요. 그래서 프로젝트에서 요구되는 경영층이 원하는 또는 고객이 원하는 프로젝트 팀원들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범위를 정하게 되는 거죠. 프로젝트 수행해야 될 범위를 적용한 다음에 정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업무 자체가 어떤 것인지, 이 범위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될 업무가 무엇인지를 정의함으로써 이제 상세 계획이 수립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다시 말씀드린 범위관리 계획서와 요구사항 관리 계획서가 수립되는 프로세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면은 범위관리 계획 수립이라는 프로세스는 범위를 정의하고 확인하고 통제하는 방법을 기술하는
범위관리계획서를 작성하는 프로세스죠. 그래서 실제 나머지 범위관리 프로세스들을 수행하는 방법을 계획하는 거고, 거기에 필요로 한 산출물은 범위관리계획서와 요구사항관리계획서가 산출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데이터 흐름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범위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프로젝트 헌장, 품질관리 계획서, 생애주기 기술서, 그 다음에 개발 방식, 그 다음에 기타 기업 환경과 조직 프로세스 하산을 통해서 실제 범위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관리 계획서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어느 부분에 쓰이게 되는지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첫 번째 인풋은 뭐냐면 프로젝트 차터라고 얘기하는 프로젝트 헌장입니다. 프로젝트 헌장은 프로젝트 목적, 뭐 프로젝트 설명, 그다음 프로젝트 주요 과정 및 제약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프로젝트에서 요구하는 중요한 굵직굵직한 요구사항들이죠. 그래서 상위 요구사항을 얘기를 하는데 이 상위 요구사항, 중요한 요구사항을 판단을 해가지고 자, 우리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범위관리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범위관리계획서에 대한 내용과 요구사항 관리계획서에 대한 내용에 대한 관리 수준이나 방법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중요하고 디테일한 그런 요구가 필요로 한다라면은 범위관리계획서나 요구사항관리계획서도 좀 상세하게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지 않고 개략적인 프로젝트가 중요하지 않고 규모가 크지 않으면서 또 상위 요구사항도 그다지 심각한 게 없다. 그러면 이 산출물인 범위관리계획서와 요구사항관리계획서도 개략적으로 수립하면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프로젝트 헌장이 중심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가 인풋에 필요로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품질 관리 계획서예요. 자, 품질 관리 계획서는 범위 관리 계획하고 요구사항 관리 계획이 왜 필요하냐? 쉽게 얘기를 하면은, 품질 요구사항을 봐가지고 이제, 범위나 요구사항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즉, 다시 말씀드리면, 품질 정책이나 품질 표준, 이런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우리 프로젝트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구현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거죠. 그 구현 방식이 결과적으로는 뭘 영향을 주냐면 범위 관리하는 방식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우리가 이 범위 관리 계획서를 지금 수립하기 위한 프로세스인데요. 범위 관리 계획서가 먼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이 품질 관리 계획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프로젝트 기획이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어느 순간에 개략적인 범위관리 계획서가 만들어진 이후에 품질관리 계획서가 만들어지고 그때 가서 다시 품질관리 계획서를 반영을 해서 범위관리 계획서를 더 구체화시키는 그런 단계에서 필요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기서 품질관리 계획서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없는 상태에서 범위관리 계획서를 수립할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개략적인 범위관리 계획서가 만들어진 이후에 품질관리 계획서도 만들어지고 그걸 다시 참고해서 다시 범위관리 계획서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품질 표준이나 목표, 품질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고려해서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지를 봐가지고 범위 관리를 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프로젝트에 든 생애주기 기술서, 즉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생애주기 기술서인데요. 이거는 프로젝트가 진행된 일련의 단계들을 나오고 있어요. 프로젝트의 라이프 사이클 단계는 범위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죠.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라고 이렇게 만약 두 단계로 돼 있다면 우리가 관리해야 될 거 간단해요. 또는 심지어는 라이프 사이클이 한 단계로 그냥 끝나는 간단한 프로젝트다. 그럼 우리는 범위 관리를 간단하게 할 수 있겠지만 상당히 규모가 있고 또 단계가 많은 이런 라이프 사이클 단계를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범위 관리 계획에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범위를 관리하는 기준과 절차, 방법을 계획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의 개발 방식, 이 일반적인 폭포수형 개발 방식이냐 아니면 애자일처럼 이터레이션, 즉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범위를 정의한다 그러면은 매번 이터레이션마다 사실은 계속 새로운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서 그 요구사항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지만은 그렇지 않고서는 일반적인 폭포수형 같은 경우는 초기에 많은 범위들이 이미 결정이 돼 갖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런 방법을 쓰기 때문에 범위관리계획서에 유용하게 참고돼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는 뭐 기업 환경이나 조직 프로세스 자산을 고려해서 한다라는 그런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출물로 나오는 범위관리계획서는 어디에 쓰이는 문서냐? 크게 보면은 범위관리, 프로젝트 범위관리의 나머지 프로세스들이죠. 범위관리에 총 6개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나머지 5개의 프로세스를 즉 수행하는 방법을 기획하는 거죠. 그래서 요구사항을 수집하는 방법, 범위를 정의하는 방법, WBS를 작성하고 범위를 확인, 통제하는 방법이 여기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이 프로세스들의 참고가 된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범위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WBS는 어떻게 만들지, 범위를 언제 한 번씩 확인을 할지 등등 이런 나름대로의 범위 일정에 대한 개발 방법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일정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가 되는 거고요. 특히 이 범위 자체는 사실은 범위를 계획하거나 범위를 수행할 때는 일정이 항상 붙어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밀접하게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범위관리계획서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스케줄을 어떻게 만들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그 방법은 그대로 적용이 참고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조달관리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이 조달관리계획 수립은 계약업체의 작업 범위, 그러니까 계약업체가 수행해야 될 작업 범위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 조달할 부분에 대한 작업 범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관리 방법을 참고할 때, 즉 조달관리 계획 수립할 때도 이 범위관리계획서가 참고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조달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그 조달 업체, 즉 계약 업체가 수행하는 작업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방법들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산출물인 요구사항 관리계획서입니다. 물론 요구사항 관리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뭘 합니까? 요구사항 수집을 하면 되죠. 거기 나와 있는 방법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문서화하는 방법이 여기에 바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요구사항을 수집을 하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범위 확인, 나중에 그 범위 관리 부분에서 우리 그 감시 및 통제를 위해서 범위를 확인하게 되는데, 즉 우리가 이 부분이 달성됐는지, 각각의 범위들이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요구사항에 대한 확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요구사항 관리 계획서에다가 명시하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범위 통제할 때도 실제 보면은 범위 통제는 범위가 계획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고 조치하고 변경하고 하는 그러한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데요. 이때 요구사항 관리 방식이 참고가 되는 거죠. 즉 실제 요구사항이 제대로 프로젝트 범위에 반영이 돼서 범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때 각종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관리 방식들이 이때 참고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품질관리 계획 수립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품질관리 계획 수립이 여기도 있고 품질관리 계획 수립이 인풋에도 있어요. 인풋에도 있고 아웃풋에도 있냐, 이런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이 앞에 부분은 없을 수도 있어요.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러한 계획들을 수립할 수가 있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수립된 걸 가지고 다시 이 아웃풋에서 품질관리 계획서에 참고가 될 수 있, 서로 참고가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품질관리 계획서를 만들 때 여기에 품질 매트릭스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식별 분석 관리하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구사항을 관리하기 위해서 요구사항 매트릭스가 있듯이 품질 매트릭스도 필요한데, 품질 매트릭스에 필요로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나
그런 내용들을 분석 관리하는 방법을 여기다가 참고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나가지고 여기서 수립된 게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 또 참고해가지고 그걸 참고해서 또 범위관리계획서나 요구사항관리계획서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즉 프로젝트에서 플래닝이라는 것 자체, 계획이라는 것, 기획을 한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점진적으로 구체화된다.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돌고 돌아서 계속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구체화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그걸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시면 이러한 논리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리스크 식별입니다. 자, 리스크 식별은 프로젝트 헌장에 명시된 중요한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요구사항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을 이런 방법을 해야 되겠다 저런 방법을 할 때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때 특정한 방법이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요구사항 관리 방법의 특정 방법이 요구사항으로 리스크로 식별이 되면은 그 리스크 관리 대장에다 등록을 하기 위해서 함으로써 이 리스크 식별을 할 때 이 문서가 참고가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위에도 있었습니다만 조달 수행이나 조달 통제에도 요구사항 관리 계획서가 나오는데 특히 이 조달 수행에는 프로젝트 요구사항이나 또는 판매자가 충족해야 될 계약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관리 방법을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수행할 때 참고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약업체에 대한 요구사항을 어떻게 분석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방법이 요구사항 관리계획서에 나와 있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요구사항 관리계획서에는 판매자가 해야 될 그런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하고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 그러면은 범위관리계획 수립에 다시 이제 반복적으로 보면은 몇 가지 인풋 사항들이 있죠. 우선 첫 번째 프로젝트 헌장, 프로젝트 차터라는 것은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승인해주는 문서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층의 요구사항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PM을 임명하면서 너는 언제까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낸라 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러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나한테 이러이러한 것들을 보고했으면 좋겠다. 이 프로젝트는 이런 걸 반영했으면 좋겠다. 등등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요구사항 자체는 결과적으로는 범위관리에서 우리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 대한 여기 이 헌장을 보면 프로젝트에 대한 특성, 규모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주요 요구사항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사실은 이 범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되는 거죠. 근데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범위관리계획에는 여러 가지 관리에 대한 절차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이 프로젝트만의 특별한 어떤 방법이나 절차나 기준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서 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이러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고 이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관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젝트 관리 계획 중에서 들어가 있는 품질 관리 계획서가 참고사항이라고 했어요. 자, 품질 관리 계획서는 당연히 범위와 품질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품질 통제 결과가 검증된 인도물이고 그거에 따라서 범위 확인을 나중에 하게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만큼 품질 관리 계획에 나와 있는 품질 관리 방법, 방식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범위 관리에 대한 방식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참고해야지 된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생애주기 기술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죠.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 자, 라이프 사이클을 정의할 때 이렇게 몇 개 단계로 정의를 하고 요 단계에서 나오는 산출물들이 뭐다, 요 단계에서 나오는 산출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 이렇게 주요 인도물이나 산출물 정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은 뭐고 다음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은 뭐고 이런 것들까지 상세하게 또 그 단계에서는 어떤 인력과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쓴 것을 우리는 라이프 사이클 기술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밑에 이제 개발 방식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라이프 사이클을 한 단계 한 단계씩 하느냐, 이거를 이렇게 단계들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하느냐, 반복해가면서 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우리들 해야 될 범위를 정의하는 게 틀리고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목록을 나열하는 방법이 틀리죠.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을 나열하는 방법이 틀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여기 인풋사항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기업 환경 요인이나 조직 프로세스 자산은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PMBOK에서 그 1장, 그 다음에 2장, 3장에서 요 기업 환경 요인과 조직 프로세스 자산에 대한 것들 개념만 확실하게 잡아두시고 그러면 이 반복되는 것들은 별로 신경 쓰실 필요 없는 거죠. 계속 반복되는 그런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범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도구 및 기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각종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전문가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전문 인력들을 동원해서 관리 방법을 계획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분석인데, 데이터 분석 중에서 뭐냐면 대안 분석이에요. 대안 분석은 이러이러한 접근 방법도 있고 이런 접근 방법도 있고 이러한 방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선정할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즉 범위를 관리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할지를 결정할 때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미팅이 나와 있는데, 이 미팅은 뭐냐면요, 우리가 각종 플래닝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프로세스에는 미팅이 들어가 있는데, 이 미팅은 쉽게 생각하면 플래닝 워크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을 하면은. 플래닝 워크숍이란 뭐예요? 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워크숍 형식으로 계획 수립하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러한 형태로 우리는 플래닝 워크숍, 즉 미팅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범위관리계획 수립의 아웃풋이죠. 결과물은 뭐냐? 당연히 범위관리계획서가 주축이 되겠고, 그 밖에는 요구사항을 관리하는 방법이 들어가는 요구사항 관리계획서가 있죠. 자, 범위관리계획서는 당연히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플랜의 한 일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범위를 정의하고 개발하고 감시하고 통제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범위 기술서를 준비하는 프로세스, 우리 프로세스 중에서는 뭐예요? 범위 정의 프로세스가 이걸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작업 분류 체계를 작성하는 것, 즉 WBS 작성 프로세스. 그 다음에 범위 기준선을 승인하고 유지하는 방법, 이건 범위 통제 프로세스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도물의 공식적인 인수 방법, 이거는 범위 확인 프로세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뒤에 나오는 나머지 프로세스들, 즉 범위 관리 프로세스들을 수행하는 방법을 계획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나오는 요구사항 관리 계획서는요, 범위를 정의하기 위해서, 범위를 계획하기 위해서 초기에 요구사항부터 수집을 하게 되는데, 이 요구사항을 어떻게 수집하고 요구사항을 프로젝트 계획에다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에서는 이러이러한 요구사항들이 있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문서화시킬 것이고, 누구로부터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어떻게 프로젝트가 반영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래서 다른 말로는 비즈니스 분석 계획서, 즉 비즈니스 애널리시스 플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구사항 목록을 어떻게 계획하고 추적하고 보고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제품에 대한 스펙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그런 상태들에서 어떻게 형상 관리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 근데 요구사항을 어떤 게 더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요구사항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또 요구사항들이 반영돼 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하는 매트릭스, 지표, 우리가 매트릭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지표. 그 다음에 이제 추적 매트릭스. 여기서 매트릭스는 이 매트릭스죠. 매트릭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요구하는 요구사항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프로젝트에서는 이러이런 것들을 개발할 내용에 대해서 요 요구사항은 여기다 반영하고,
요 요구사항은 여기다 반영해야겠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추정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하고, 요것은 이제 다음 프로세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러한 방법,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방법들을 계획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프로세스는 요구사항 수집입니다. 요구사항 수집은 뭐 당연히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제 범위를 계획하고 범위를 소위 말해서 통제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실제 범위 관리 프로세스의 첫 번째죠. 자, 요구사항 수집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사항을 말 그대로 수집해서 문서화하는 거죠. 그래서 요구사항 목록을 쭉 이렇게 나열하게 되는, 그게 기본적으로 요구사항 수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요구사항을 어디다 반영하느냐? 프로젝트 범위에다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프로젝트 업무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 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게 범위인데, 이 범위 중에서 이런 요구사항이 있어? 그럼 요 작업도 다시 같이 포함해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그 사양이나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조건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요구사항이라는 것 자체는, 요구나 기대사항에는 그걸 반영했는지 달성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량화된 형태로 표시하는 것을 권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구사항은 결과적인 범위 기준선에다가 포함시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죠. 범위 기준선에 포함되는 건다는 말은 요구사항이 있다면 이런 요구사항 목록을 어디다 해요? 프로젝트에 대한 초기 범위 정의에서 범위 기술서라는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즉 제품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는 한 장짜리, 한두 장짜리 간단한 문서에다가 이걸 반영을 하고, 그 내용을 반영을 해서 상세 이런 WBS를 만드는, 상세 범위를 계획하는 이런 거에다 반영하는 그런 순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를 해야 되겠다. 프로젝트는 설명이죠. 또는 이러이러한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제품에 대한 설명이죠. 이게 범위기술서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을 해야 돼?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이게 바로 WBS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W 요구사항이라는 것 자체는 WBS의 기반이 된다 그랬고, 결과적으로는 이걸 가지고 원가 일정 품질 계획을 하게 되는데, 요걸 수행하기 위해서 자, 요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요 작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요 작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결과적으로는 스케줄이 나오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또 각각에 대한 이 작업들에 대해 소요되는 원가를 추정해서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과정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자, 인풋, 도움이 기법, 아웃풋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헌장, 프로젝트 차터라는 것과 이해관계자 참여계획서,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관리대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해관계자 관리대장은 이해관계자들의 목록이죠.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반영을 해서 결국은 요구사항 목록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 프로젝트에 어떻게 반영하고 나중에 반영됐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추정 매트릭스까지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 데이터 흐름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상세한 그림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구사항 수집 프로세스는 프로젝트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로 한 사항, 그리고 이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 그 요구사항을 판별하고 문서화해서 관리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은 나중에 이제 어디다 포함시키냐면 범위 계획, 상세 범위 계획인 확정된 범위 기준선에 포함시키고, 나중에 이제 실행된 후에 그게 완료되는지 완료되지 않았는지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수준으로 도출해서 분석 기록해야 됩니다. 즉 요구사항을 우리 다음 프로세스인 범위정의의 범위기술서에다가 반영을 하고 또 최종적으로 상세 범위에 대한 정의를 하는 WBS에까지 반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구사항은 작업분류체계 즉 WBS의 기반이 되면서 이 WBS는 나중에 원가나 일정, 품질, 조달 등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이 요구사항들을 기반으로 해서 수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우리가 개발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큰 요소들은 프로젝트 차터, 프로젝트 헌장,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관련된 그러한 이해관계자 관리대장과 같은 그런 부분들, 참여계획서나 이런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에 나와 있는 이해관계자 참여계획. 그래서 가장 크게 많이 작용을 하는 것은 프로젝트 헌장과 이해관계자 참여계획서와 이해관계 관리대장이 가장 크게 반영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산출물은 각종 요구사항 문서와 그 다음에 실제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추정 매트릭스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산출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구사항을 수집해서 상세 범위에다 반영을 하는데 요구사항을 수집한 문서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프로젝트에 대한 헌장, 차터를 개발하는 겁니다. 참고하는 거죠.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개발된 프로젝트 헌장에는 상위 수준, 높은 수준의 대략적인 주요한 프로젝트 설명이 들어가 있고 중요한 상위 요구사항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상세 요구사항이 아니라 중요한 요구사항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중요한 요구사항을 이 요구사항의 문서에다 반영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실제 조달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개발 업체 또는 벤더나 서플라이어들과 협약,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조달하기 원하는 프로젝트나 제품에 대한 그런 요구사항들이 이 협약에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실제 요구사항 문서에다가 반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참고가 되겠는데요. 크게 보면은 요구사항 관리 계획서, 범위 관리 계획서가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뭐였냐면 앞에 프로세스인 5.1에서 나온 범위 관리 계획 수립이라는 프로세스의 산출물이죠. 그래서 우선 요구사항 관리 계획이 참고되는 건 당연하죠. 요구사항을 어떻게 수집하고 분석하고 문서화할지에 대한 이 요구사항들을 만드는 방법 자체가 여기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법, 여기 나 있는 방법대로 이 요구사항을 문서화시키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범위관리 계획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요구사항을 수집하는 이 프로세스들을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정의하고 개발하는 방법을 그대로 참고해서 여기 나와 있는 방식대로 지금 5.2에 대한 이 프로세스를 수행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서는 이해관계자의 참여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 어떤 이해관계자들을 언제 얼마만큼 참여시킬 것인지에 대한 참여 수준을 파악을 하는 위해서 이런 이해관계자의 참여계획서를 참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요구사항을 문서화시키고 요구사항 추적 매트릭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요구사항 관련된 사람들을 누구로부터 수집할 것이냐, 어떤 사람을 프로젝트가 끌어들일 것이냐, 즉 어떤 사람이 프로젝트에 언제 얼마큼 참여할 것이냐에 대한 걸 봐가지고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뭘 해야 돼요? 요구사항을 뭐 인터뷰를 하던 뭐 질의를 하던 간에 그 상황을 봐가지고 요구사항을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로 한 부분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타 프로젝트 문서들도 참고해야 되는데 그중에 이제 가정사항 기록부예요. 이해관계자나
그 요구사항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가정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 가정사항을 고려해서 우리는 요구사항을 수집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교훈관리대장이 있는데요. 이 교훈관리대장은 실제 이제 반복적 방법론일지 적응형을 이용할지에 대한 그런 방법론 사용할 때 요구사항을 어떻게 수집하는지에 대한 기법들을 과거에는 이렇게 했다, 이전엔 이렇게 했다 라는 그런 교훈이 있다 그런 걸 참고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요구사항을 수집한다는 것은 프로젝트에서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그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관계자 관리대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로부터 요구사항을 수집해야 되고 이해관계자 관리대장에는 그들의 기대와 요구까지도 나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참고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 밖에 이제 프로젝트에서는 제품 및 프로젝트에 대한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적인 요구사항도 있어요. 그래서 사업적인 요구사항, 즉 예를 들어서 사업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을 유발하는 그러한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충족 기준이 여기 나와 있고 그 내용이 이제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요구사항에다 반영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이 그 요구사항 문서는 실제 프로젝트에서 어디다가 쓰이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프로젝트 종료 및 단계 종료에 쓰인다라는 거죠. 즉 이 요구사항들을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범위 준수 여부를 입증할 때 나중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요구사항이었는데 제대로 됐구나 안 됐구나를 나중에 프로젝트를 끝날 때 또는 단계를 끝날 때 우리가 검증하기 위한 용도로 쓰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범위 정의. 즉, 그 범위 정의를 통해서 나오는 산출물은 프로젝트 범위 기술서입니다. 범위 기술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또는 제품에 대한 설명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프로젝트 전반적인 내용을 정의할 때 이 프로젝트 범위에 이러한 그 요구사항들이 통합이 돼서 만들어져야지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게 프로젝트 상세 범위 계획인 WBS 작성이죠. WBS 작성할 때는 그런 각각의 개별 요구사항이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지에 대한 것들을 반영을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요구사항 문서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반영을 해서 우리 상세 범위를 정하는 WBS 작성할 땐 당연히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위 확인 그랬는데요. 이 범위 확인이나 범위 통제 자체는 뭐냐면 바로 통제 프로세스 그룹에 속하죠. 그래서 범위를 확인할 때는 실제 변경됐거나 또는 시정 조치가 된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됐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요구사항 대비 실제 결과를 비교할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범위 통제는 프로젝트의 범위나 제품 범위 대비 실제 달성한 범위에 대한 편차가 있는지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갖고 뭐 시정 조치나 변경을 하기 위한 그러한 결정을 할 때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품질 관리라는 프로세스에도 쓰이게 되는데요. 품질 관리는 프로젝트 프로젝트 품질이나 제품 품질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반영을 할 때 그 요구사항을 판단하는데 품질관리 계획 수립이죠. 그래서 품질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영할 때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원관리 계획 수립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원관리 계획 수립. 자원관리 계획 수립은 필요로 한 자원의 종류나 양 이런 것들을 이제 자원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하는데 자원관리 방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구사항이 이러이러한 특정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요구사항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인력, 이러한 장비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필요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겠고요. 또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들을 이렇게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방법들을 계획할 때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
그 다음에 의사소통관리계획 수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의사소통관리계획 수립할 때는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해관계자들이 의사소통에 대한 어떤 요구가 있느냐, 즉 어떤 정보를 받아보기를 원하느냐, 어떤 정보가 배포되기를 원하느냐, 이런 것들을 의사소통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의사소통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미팅이나 리포팅 등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식별에 쓰인다 그랬는데, 실제 특정 요구사항들이 리스크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구사항 내용을 보고 이런 요구사항은 이런 리스크가 예상이 된다라고 리스크를 식별해서 리스크 관리대장에 기록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달 관리 계획 수립이라든지 아니면 조달 수행이라든지 조달 통제 관리하는데, 이러한 프로세스들은 기본적으로 판매자가 셀러나 벤더들이, 즉 서플라이어들이 충족할 기술적인 요구사항이라든지 또는 안전 요구사항, 뭐 보안, 허가 등의 계약상의 요구사항을 그들이 이행을 하고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사항에 나와 있는 조달과 관련된 그런 요구사항들을 우리가 참고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식별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해관계자 식별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이해관계자들의 목록에 이해관계자 관리대장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이해관계자 식별은 잠재적인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여기 요구사항에서 이 요구사항을 요구하는 그러한 대상자가 누군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이런 사람들 이해관계자가 있겠구나, 그런 이해관계자 목록을 만들 때 이 각종 요구사항을 참고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재적인 이해관계자의 정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요구사항 추적 매트릭스가 나와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이러이런 요구사항들이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고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 매트릭스를 통해서 체크를 해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첫 번째 프로젝트 작업 지시 및 관리에서는요, 우리가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품 요구사항이나 충족할 인도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구사항에 나와 있는 그러한 제품 요구사항이나 인도물들을 이렇게 이행해라라는 실행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통합 변경 통제인데요. 실제 프로젝트의 범위를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걸 변경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통제를 해야 돼요. 변경 여부를 결정 또는 시정 조치를 결정을 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이 요구사항이 반영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 상황을 봐갖고 변경시켜 줄 필요가 있겠다 또는 없겠다, 뭐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범위 확인할 때도 마찬가지죠. 범위가 제대로 우리가 달성됐는지에 대한 요구사항 정보나 요구사항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할 때 확인하는 도구에서 추적 매트릭스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때 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범위 통제에서도 마찬가지죠. 범위 기준선에서 벗어나 가지고 차이가 발생했다든지 또는 변경이 요구된다든지 이럴 때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에 이런 요구사항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달성됐다 못됐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거를 우리가 통제를 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 변경시켜 줘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건 뭔가 조치를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판단을 할 때 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품질관리 계획 수립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 이 품질관리 계획 수립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제품 요구사항과 결과적으로 이제 인도물을 연결해서 각 요구사항이 이렇게 테스트되고 요구사항 검증에 필요한 테스트가 이러이러한 테스트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즉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때 이 요구사항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매트릭스로 만들 때 이런 X라는 요구사항은 이러이러한 테스트에서 우리는 반영이 될 수 있다. 또는 00이라는 요구사항은 이러한 설계에서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매트릭스로 우리가 확인을 할 때 그때 테스트가
같은 것들이 이제 하나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러한 용도로 매트릭스에 표현이 되는데, 이때 어쨌든 요구사항을 검증하기 위한 그러한 테스트, 이런 테스트가 필요하다. 그걸 우리가 품질관리 계획 수립할 때 그런 테스트에 대한 계획들을 같이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조달 관리 계획 수립과 조달 통제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그 요구사항과 이를 충족하는 인도물을 연결해 주는 용도다라는 거죠. 즉 요구사항, 이런 요구사항들은 실제 우리가 직접 할 수 없고 외부의 어떤 조달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달성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요구사항을 고려해서 조달 결정을 한다든지, 또 그것들이 제대로 요구사항대로 제대로 만들어지고 나와 있는지에 대한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이런 용도로 우리는 만들어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흐름들은 봤습니다만은 이제 구체적으로 인풋 툴스 앤 테크닉을 다시 한번 보죠.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인풋 사항은 또 앞에서 우리가 설명드린 거하고 반복됩니다만은, 프로젝트 헌장에서는 뭐냐,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계략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헌장에는 대표적으로 중요한 요구사항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특히 경영진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겠죠. 그것을, 그러니까 실제 우리는 요구사항 수집이라는 프로세스는 요구사항 목록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구사항을 정리를 하는데, 그때 경영층으로부터 발행한 이 차트를 통해서 주요 요구사항을 거기다 파악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안에 보면 범위 관리 계획서는 요구사항 관리 계획서가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범위관리 계획 수립이라는 프로세스의 아웃풋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가 나와 있어요? 방법이에요. 방법. 그래서 지금 요구사항을 어떻게 도출하고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여기 참고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해관계자 참여계획서가 있는데요. 자, 이해관계자 참여계획서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러이러한 이해관계자가 있다. 각각의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은 우리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이 높다, 크다, 작다, 뭐 이런 영향의 정도. 그 다음에 이 사람과의 일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다는 파급 정도.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 사람은 어떻게 다뤄야 된다, 어떻게 이 사람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 전략, 이 사람에게는 어떠한 이런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되고 배포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등등, 이런 이해관계자들을 우리 프로젝트에 어떤 식으로 인벌브 시킬 것인지, 단순하게 정보만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등등, 이런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다 나열한 걸 우리는 이해관계자 참여계획서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보면은 이 사람들을 다뤄야 될 전략이나 소통 방법,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요구사항에 다 반영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 밖에는 이해관계자 참여계획서 말고 이제 프로젝트 문서들이 있는데요. 프로젝트의 초기에 우리가 생각을 했던 중요한 가정사항, 이 가정사항도 그 가정한 거에 따라서 요구사항이 달라질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요구사항 목록을 만드는데 우리가 가정했던 내용들, 즉 예를 들면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외주 주기로 한다,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그것도 이제 가정사항이에요. 그럼 그 가정사항은 여기다가 그 요구사항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외주 주는 걸로 하자, 이렇게 요구사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해관계자 관리대장에는 뭐가 있냐면 이해관계자 목록이 있어요.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이 누가 있는지 이해관계자들이 목록이 있고, 그들의 요구사항과 그들의 기대사항이 여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맨 마지막 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앞에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니다만은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결국은 지금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면 이해관계자 관리를 아직 공부를 안 하셨다 그러면은 지금 얘기하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래서 학습이라는 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앞에서부터 지식 분야를 쭉 공부하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반복하고를 여러 차례 돼야지만이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감이 잡히는 거죠.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지금 이해관계자 관리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이렇게만 생각되지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 밖에는 이제 과거에 우리가 요구사항 수집을 했던 그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반영을 해가지고 요구사항을 수집하면 되겠죠. 교훈관리대장을 청구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인풋사항은 뭐냐면 비즈니스 문서, 비즈니스 다큐멘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뭐냐면 사실은 프로젝트 착수 이전에 뭘 하냐면 쉽게 얘기를 하면 프로젝트가 타당한지 아닌지 프로젝트 타당성 검토와 같은 그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을 때 그때 나오는 게 바로 비즈니스 케이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비즈니스 케이스에 보면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 내용들도 결과적으로는 사실 그 프로젝트 요구사항에 반영된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우리가 실제 우리의 그 고객과의 계약도 있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또 프로젝트를 직접 다 수행하지 않고 다수 부분을 하청업체 또는 계약업체, 공급업체하고 한다. 그러면 그들과 맺은 계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이나 제품의 요구사항, 계약서에 나와 있는 프로젝트 요구사항이나 제품의 요구사항들이 다시 요구사항 목록에 반영돼야 된다는 거죠. 자, 기업 환경주의나 조직 프로세스는 반복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구사항을 수집하는 도우미 기법을 보죠. 무슨 전문가 판단, 전문가에 의해서 요구사항을 도출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작업하는 데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 기법이 있는데, 여기 이제 도우미 기법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 기법들이 있는데 다 익숙한 것들이죠. 먼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한다. 브레인스토밍 모르는 사람은 안 계시죠. 그래서 모여서 쉽게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브레인스토밍. 또 관련된 사람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제품 개발하는데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그들의 요구사항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또 핵심 전문가 그룹, 그래서 포커스 그룹이죠. 잘 숙달된, 훈련된 그 전문가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대화식으로 토론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전문가들이 어떤 주제 전문가, 서브젝트 매터 엑스퍼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잘 훈련된 사람이 대화를 이끌어내 가지고 그 전문가들로부터 요구사항을 끌어내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요. 또 설문지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다양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신속하게 데이터를 수집할 경우, 그리고 이제 여러 지역, 그 다음에 대중화된 그러한 그 결과물, 이런 것들을 개발할 때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벤치마킹 다 아시는 것처럼 다른 유사 조직이나 다른 그 제품과 비교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걸, 일단 참고해야 될 걸, 인용해야 될 내용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요구사항을 같이 도출해내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데이터 분석 기법 중에서 문서 분석. 실제 프로젝트 관련된 문서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계약서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계약서, 각종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 각종 마케팅 문헌, 각종 문서들을 쫙 분석하고 검토해서 거기에 그 문서 내용 중에서 요구사항을 도출해내는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요구사항에 넣을지 말지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결정, 투표로 하든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하든 다기준 의사결정을 분석을 하든 의사결정을 하게 돼야 되겠죠. 또 실질적으로는 이 각종 이제 요구사항을 수집할 때 그 방법이 있어요. 브레인스토밍을 하든 뭘 하든 예를 들면 마인드 매핑 한단 말이죠.
마인드 매핑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선 또 이런 내용들이 또 구체화돼야 되고 이렇게 마인드 맵을 이용해서 또 요구사항들을 찾아내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친화도라는 것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쭉 나열하면은 이 중에 분류하는 거죠. 분류.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해서 요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해서 뭐 수십 개 아이디어를 이렇게 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제품과 관련된 사항들은 그 중에서 요거고 그 다음에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들은 요거고 그 다음에 여기 관리적인 그런 측면은 이런 것들이다. 나름대로의 어떤 카테고리로 이렇게 분류하는 이런 방식을 우리는 친화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에 대해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좋게 표현하는 이런 방법을 친화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밖에 이제 사용하는 기법들 중에서 사람과의 사람관계, 즉 명목 집단 기법, 그래서 우리 NGT라고 얘기를 하는 노미널 그룹 테크놀로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사람들이 나와서 한 사람씩 이렇게 쭉 얘기를 하죠. 나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쭉 내면은 이걸 가지고 뭐냐면 멀티보팅, 그래서 투표를 하는 거죠. 투표. 그래서 투표 방법은 뭐 점수로 매길 수도 있고 나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이렇게 됩니다. 각자 이렇게 순위를 매겨갖고 그걸 종합해갖고 결과적으로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명목 집단 기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선순위 결정하는 데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구사항이 뭔지 우리는 담당자도 내가 원하는 게 이겁니다 라고 잘 몰라요. 그래서 관찰,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관찰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게 직무 동행 관찰, 즉 잡 쉐도잉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참관을 단순하게 하는데, 어떤 작업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업자가 일을 하고 있는 이러한 과정에서 스스로 원하는 게 뭔지 몰라도 옆에서 다른 작업자들이 보는 거죠. 관찰을 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니까 이 제품을 만들 때는 이런 기능이 들어가면 좋겠구나. 이걸 우리는 그 job shadowing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관찰하는 방법으로서 그 본인은 말을 못해도 관찰하는 방법으로서 요구사항을 찾아내는 이런 방법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촉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촉진은 활발한 대화 촉진으로 합의를 유도해 나가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걸 촉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선 다양한 또 촉진 방법이 뭐냐면 JAD,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 개발하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조인트 어플리케이션 디벨롭먼트 그래갖고 요거는 이제 그 해당 어떤 주제 전문가 또는 개발팀 요구사항 수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계산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용자나 고객이 그 설계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설계에 참여하는 걸 우리가 JAD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QFD, Quality Function Deployment, 그래서 품질 기능 정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신제품 개발에서 어떤 핵심적 특성을 결정하는 데 쓴다라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소위 말해서 VOC라고 얘기를 하죠. Voice of Customer, 고객의 소리. 이것을 요구사항으로 정의하고 그 요구사항을 결과적으로는 설계에 반영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QFD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자 스토리라고 해서 유저 스토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필요한 기능을 짧은 문구로 설명한다든지 그래서 그 기능에 대해서 어떤 목적이 뭐고 그 기능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누구고 어떤 혜택이 있겠다, 이런 것들을 짧은 문구로 설명하는 방법도 하나의 촉진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도구미 기법은 배경도가 있네요. 배경도, 우리가 컨텍스트 다이어그램인데 이거는 여기 있는 이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인재관리 시스템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내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접속하는 사람들이 구직자, 그다음 외부 직무 웹사이트, 뭐 내부 정규직, 내부 동료, 채용 관리자, 뭐 이렇게 인재관리 시스템이 이렇게 접속된다. 이런 것들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도식으로 보여주는 제품 범위도인데, 여기를 보면은 채용관리자 입장에서는 이 소프트웨어는, 이 시스템은 이러이러한 게 기능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요구사항이 있겠구나. 채용 대행사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찾아내는 이런 방법이 배경도를 이용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로토타입은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시제품 이런 표현도 쓰죠. 시제품. 그래서 미리 제품에 앞서갖고 시제품을 만들어 봄으로써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모형을 통해서 미리 만들어 본 모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기능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또는 품질 수준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이런 제품을 만들어 보는 경우도 있지만 스토리보드 기법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연속적인 이미지나 도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웹페이지를 만든다 그러면 첫 번째 웹에 접속하면 이러이러한 화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메뉴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또 이러한 화면이 나오고, 이렇게 경로별로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나는 이런 걸 우리가 스토리보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러면 화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요구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아웃풋이죠. 요구사항 수집의 이제 최종 아웃풋은 뭐냐? 요구사항 문서가 이제 아웃풋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구사항 추정 매트릭스가 아웃풋인데요. 요구사항 문서는 간단하게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요구사항 목록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요구사항 목록을 우리가 수집한 요구사항 목록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목록을 작성하는 것 뿐인데, 거기에 우선순위도 이렇게 포함될 수도 있겠고요. 또 거기에 비즈니스 해결 방안이라든지 기술적 해결 방안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는데, 요구사항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적인 요구사항부터 시작해서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 또 프로젝트 관리상의 요구사항, 품질적인 요구사항, 기타 이해관계자들 요구사항, 이런 각종 요구사항을 모두 우리가 요구사항 문서에다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요구사항 목록이 이렇게 수집이 돼갖고 이렇게 나열을 하게 되면은 이 요구사항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분류상으로 여기 분류가 있죠. 분류상으로 어떤 종류의 이거는 요구사항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중요도가 높다, 보통이다, 낮다, 우선순위 중요도. 그 다음에 이거는 출처는 어디다. 이런 것들까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상세한 수준의 요구사항 목록을 만들게 되는 게 바로 이 프로세스의 아웃풋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출물로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요구사항 추정 매트릭스입니다. 이거는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을 딜리버러블에 연결한 격자 형식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격자 형식이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그래서 요구사항을 이제 프로젝트 목표와 우리 프로젝트에다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리고 요구사항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게, 그래서 추정 매트릭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 프로젝트에서 해야 될 요구사항이 이런 요구사항,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다. 이게 요구사항이 될 수 있죠. 그럼 이 요구사항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X라는 요구사항이라는 것 자체는, 그러면은 우리 WBS의 땡땡 설계라는 작업에다가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요 부분에 반영해야 되겠다. 또 여기에서 W라는 그러한 요구사항은 우리 제품에서 여기 제품 설계에다가 반영을 해야 되겠다. 설계 10-1-5의 설계에다가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실제 그 요구사항을 어디다가 반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리고 제대로 이게 반영이 됐는지를 추적하고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여기서 필요하는데, 근데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좀 더 상세하게 되면 이제 여기 보시는 ID, 요구사항에 대한 ID,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출처는 어디고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반영을 했을 때 계속 버전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상태, 반영이 됐는지 여부 등등 이런 것들이 같이 기록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요구사항 추정 매트릭스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